자, 그러면 백제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움린드가 제시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육태도 모형입니다. 그는 기억과 애정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방식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에는 여기 기억에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제와 애정 차원으로 나누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애정이 많으면 요 위에, 그 다음에 여기 통제를 많이 하면 요 오른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움린드가 봤던 가장 좋은 그런 부모는 이쪽에 권위 있는 부모잖아요. 권위 있는 부모는 여기 통제도 많이 하고, 통제도 많이 하고 애정도 많이 주고, 이런 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부분은 통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는 가장 바람직한 양육 방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위 있는 부모의 형태이고, 자, 이 내용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바움린드의 문제 보시면 여기 통제고 민주적 또는 권위 있는 양육 행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부모와 자녀가 대화로 규칙을 정하고, 그리고 규칙을 어기면 설명도 해주고, 그런데 필요할 경우에는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도 보일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이제 2번에 있는 셰퍼하고 바움린드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통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사실 이제 좋은 부모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움린드는 통제를 하는데, 여기서의 통제는 그냥 막 강압적으로 넌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한테 이제 교율을 정해주는 거죠. 근데 같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로 규칙도 정하고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보시면 다음은 셰퍼가 분류한 부모의 양육 태도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애정 대 통제, 뭐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는 애정 대 거부, 그 다음에 또 뒤편에 있는 것은 자율 대 통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변인이 두 개인데 하나는 애정 대 거부, 또 하나는 자율 대 통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밑에 거부, 자율, 거부, 통제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변수 하나는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율 통제로. 근데 그 중에 이제 거부 대 애정인데 여기 거부가 나와 있고 이제 애정은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하나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그쵸.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자율 통제, 요건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하나는 자율, 하나는 통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거부가 있으니까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생각해보면 애정,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셰퍼는 제일 좋은 유형을 애정하고 자율이 있는 요 유형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바움린드하고 다르죠. 바움린드는 민주적인 부모 유형은 여기 통제도 많이 하고 애정도 많이 있는 요 유형으로 봤어요. 그래서 통제를 여기는 서로 합의해가지고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민주적으로 교율을 정하는 걸 통제라고 본 반면에, 여기 이제 셰퍼는 통제는 부모가 막 억압적으로 누르는 걸 통제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부모 유형이 애정, 자율. 요 점이 바움린드하고 셰퍼의 다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채워 넣는 문제로 문제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애정, 자율, 애정, 통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실게요. 자,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다음은 은빛 유치원 교사회의 시간에 나눈 대화의 일부인데, 하그리부스와 퓰란이 제시한 교사 발달의 세 가지 측면 중에서 동그라미 1의 아래의 대화에 나타난 두 가지 내용과 그리고 대화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여기 해설 자료를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해설 자료에 보시면은 이제 하그리부스와 퓰란이 이야기한 교사 전문성 발달의 내용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지식과 기술, 그렇죠? 또 하나는 자기 이해, 그리고 생태적. 요 세 개를 이제 외워 주셔야 되겠죠. 하그리부스와 퓰란이 이야기한 전문적 성장, 뭐 이런 게 나오면 교사의 전문성 발달,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식과 기술, 자기 이해, 생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육과정 설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거, 그리고 이제 상담도 하잖아요. 학부모 상담, 그리고 교실 환경 구성, 유아와의 상호작용,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식과 기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해는 뭐예요, 그럼? 자기 이해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교사로서의 자기 이해예요. 자기 이해를 할수록 난 교사 간도이지, 이렇게 안 되겠죠. 자, 자기 이해를 할수록 교사로서의 자신감이 좀 향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수 효능감도 당연히 증진이 되고, 자기 이해를 할수록 나는 유아교사 그만둬야 돼, 이건 자기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교사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뚜렷하게 되는 것이 이제 자기 이해의 발달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교사로서의 자신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막 전문성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자기 이해의 발달이에요. 나는 아무래도 교사로서 안 맞아, 이거는 자기 이해의 발달이 아닙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 제목만 외우다 보니까 제가 서술을 시켜보니까 못 쓰시는 거예요. 이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쉬운 것들도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식과 기술이 도대체 무슨 지식과 기술인지, 그 다음에 자기 이해는 뭘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이제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이해니까 직무 환경, 자신이 처한 직무 환경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여기 이제 대인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답을 좀 보도록 하실게요. 문제를 다시 보시면, 자, 아래의 대화에 나타난 두 가지 내용, 세 가지 측면 중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2에다가는 대화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기는 이제 원감과 윤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감은 주로 환경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생태적 발달에 해당하는 것이고, 윤교사는 교육과정 운영 설계 과정에 대한 전문성, 학부모 상담에 대한 전문성,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제 지식 기술의 발달에 관한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교수학습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교사로서 행하는 모든 영역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생태적 발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식과 기술 발달,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대화의 사례에 나와 있는 것을 아까 좀 전에 이 내용 보셨던 거하고 연결지어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실게요. 사라초가 제시한 교사의 역할 중에서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교사의 역할을 쓰는 건데, 자, 여기 이제 사라초가 제시한 유아교사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은 학습 지도 과정이나 자유놀이 상황 이런 데서 문제의 학습의 방향, 문제 해결의 방향, 이런 것들을 뭔가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문제에 보시면 결정할 일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학습의 방향이라든지 문제 해결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결정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건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해설해 보시면 사라초의 교사 역할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진단자, 뭐 교육과정 설계자, 교수 조직자, 학습 지도자, 의사결정자. 의사결정자는 자유놀이 상황이라든지 학습 지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결정하는 역할, 그거를 이제 의사결정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시면 벤 매너원 문제입니다. 자, 벤 매너원 문제. 자, 보시면 벤 매너는 유아교사에게 필요한 반성적 사고의 수준을 기술적, 전문가적, 또 하나는 비판적,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비판적 수준, 비판적,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톰이라고 하는 사람은, 톰도 이제 벤 매너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에요. 자, 톰은 교사를 도덕적 행위의 실천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덕성, 그러니까 비판적 수준하고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판적 수준 단계의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벤메넌과 톰이 이야기한 비판적 사고의 그런 수준에 해당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냐,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판적 수준은 유아들이 장기적 발달의 혜택을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전문가적 수준에서도 장기적 수준을 조금 보긴 보거든요. 자, 여기 이제 기술적 수준은 그냥 간단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전문가적 수준은 조금 장기적인 거를 보는 건데, 진짜 먼 미래 이런 걸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 암기와 그 다음에 이제 서술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이 더 수학을 이해하는 데 더 효과적일까? 뭐 요 정도. 얘가 이제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전문가적 수준이에요. 그것도 장기적이죠. 얘가 이제 유치원생인데 초등학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 정도를 생각하는 게 이제 전문가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비판적 수준은 진짜 장기적인 거. 얘네가 지금 이제 2024년에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얘네가 한 20대, 30대가 됐을 때, 그때 얘네가 주도적으로 사는 세상에서는 디지털을 많이 쓸 것 같아. 그리고 그때는 정말 세계 시민화가 되어 있을 것 같아. 그때 필요한 태도를 먼저 좀 기르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네들 다음 세대가 되는 얘들이 살 때 지구가 깨끗해야 되니까 환경 오염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길러주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좀 멀리 장기한적으로 보면서 교육과정을 짜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비판적인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장기적 발달은 그런 장기적 발달이에요. 장기적 발달이라고 하는 장기적 시각, 장기적 발달이라는 것을 전문가적 수준에서도 두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장기적만 외웠으면 장기적 요거 나오면 어떤 분은 전문가로 외웠고 어떤 분은 비판적으로 외우고 이러면은 그냥 외운 대로 답을 써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장기적 발달 요거는 일단 비판적 그 수준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의 학급을 넘어서서 교육 정책에도 공헌을 하는 건데, 사실 교육 정책에 대한 공헌까지 생각해 보는 것은 여기 비판적 수준이에요. 사실 여기 전문가적 수준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적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지식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교육적 지식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왜 가르치는지 이런 거 몰라요.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자, 목표를 의문시하지 않는 거. 요게 이제 기술적인 수준이고, 그다음에 전문가적 수준. 여기서는 뭔가 그래도 이것저것 검토를 해서 요 방법이 토익식 수업이 더 효율적이야. 그 다음에 협동학습이 더 효율적이야. 이 정도는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아직 교육학적 원리 요거에만 기초하고 있고 이걸 넘어서는 것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아까 기술적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장기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 장기적인 교육의 효과 이런 걸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자, 뭐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좀 열린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뭐 요 정도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얘가 뭐 아주 먼 미래에 어떻게 되는 거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비판적 수준 보시면은 실천 행위 안에서 도덕 윤리적 기준이 포함되는 거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딜레마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누가 시켜서 한다라기보다는 교사로서의 윤리 강령도 나름대로 소화를 해서 알고 있고, 판단 기준을 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제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도덕성 발달 기준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도덕성 발달 단계 그런 거 외우셨는데, 거기서도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교사로서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런 거를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유아한테 왜 좋은지,
왜 나쁜지, 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알고 스스로 선택하는 거. 이것이 비판적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 발달의 혜택을 주는 거. 요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육 정책에도 공헌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교육 정책에 공헌하는 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강력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것까지는 좀 요즘 드리는 문제에서는 이것까지는 좀 말씀을 안 드리는 추세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이제 너무 확실하니까 이걸 빼버려야 이제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좀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은 이제 뭐 쉽게 쓰실 수 있을 만하고요, 사실상.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번,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는 건데, 여기 이제까지 출제됐던 문제에 사람 이름 쓰는 문제에 용어를 쓰라는 식으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기출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계절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 누구인지 쓰시오 이렇게 문제를 안 내고 용어를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께서 계절 이름가 용어인데 뭐지? 막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용어를 쓰라고 하는 문제가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문제가 이전에도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억해 보시면은 이제 계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뭐 이제 6번은 그냥 이제 내용을 좀 공부해 두시면 돼요. 제 문제에서는 지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문도 익혀 두시고 요게 이제 계절이 한 얘기들입니다. 뭐 준비도 개념이라든지 표준 행동 목록 굉장히 굵직굵직한 힌트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절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준비도 표준 행동 목록 요런 것만 이제 기억을 하시는데 여기 사전 결정론 요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선생님들께서 표준 행동 목록 뭐 성숙의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시는데 여기 뭐 유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준비도의 개념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아시는데 사전 결정론 이런 것들은 또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전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예요. 성적의 방향이라든지 뭐 개인차라든지 이런 것까지 미리 다 결정이 되어 있다. 꼭 환경 때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전 결정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7번은 나의 다음은 행동 수정 기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의 다음이 어떤 것입니까? 요거 이제 뭐 아마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체계적 둔감법의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하잖아요. 처음에 유치원 오려고 그러면 애들이 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처음에 등원할 때 많이 힘들잖아요.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 종일 유치원에 같이 있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만 있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0시까지만 있어주고, 그 다음에는 유치원 교실까지 데려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사례가 여기 다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뭡니까? 자, 요거는 뭐, 체계적 둔감법,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체계적 둔감법의 정의까지 한번 좀 봐주셔야 되겠죠? 역행 조건 형성을 이용해서, 역행 조건 형성은 얘가 두려워하는 거에 점점 노출시킨다는 얘기예요. 역행 조건 형성을 이용해서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면서 공포를 소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이거는 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상황에서 시작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단계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가드너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현대의 그런 구성주의 시대에 교육개혁에 가장 많은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그런 이론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하고 대치가 되는 지능 이론은 뭘까요? IQ. 옛날에 비네가 개발한 비네의 IQ.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Q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사람의 다른 능력은 보지 않아요. 공부 잘하는 능력, 인지적인 능력만 딱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IQ가 높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는 거. 인지적인 능력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다른 건 아예 측정도 안 하는. 그러니까 완전 이분법적인 사고를 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네의 IQ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나는 IQ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IQ가 크게 변동되지 않아요. 한번 재보세요. 선생님들도 옛날에 IQ 재보셨겠지만은 뭐 1년 뒤에 재보고 2년 뒤에 재보고 해보세요. IQ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나이 대비 정신연령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리가 재면 IQ가 완전히 바닥으로 나올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IQ 측정 도구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그런 영향을 좀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가드너 같은 경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많은 지능 이론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노년의 지능을 조금 이제 좀 과대평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도 있는데 가드너의 이론,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능의 영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교육 개혁을 가져온 어떻게 교육 개혁을 가져왔어요? 아이들은 다양하다. 아이들의 능력은 다양하다. 이런 거 하나 있고요. 획일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계속해서 개발하면 지능은 좋아진다. 그러니까 지능의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런 지능의 여러 가지 영역이 타고난다기보다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것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연습하면 좋아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현대적인 교육에 굉장히 부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드너가 그래서 자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레시오라든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은 전부 가드너의 이론을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드너 보시면은 요거 이제 외워주시라고 제가 얘기했죠. 언어, 음악, 논리, 수학 요렇게 세 개 묶어서 좀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공간, 운동 기능 요거 두 개 연결이 되잖아요. 공간 감각, 그 다음에 운동 요건 두 개 연결이 된다. 그 다음에 개인 내적 대인관계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까지 끝나요. 근데 그 이후에 추가된 것이 이게 자연관찰하고 실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애들은 실존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신다면 8번 문제. 가드너의 다중지능 영역 중에서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미영이의 지능 영역을 각각 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영역인지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디귿과 리을. 디귿은 무엇일까요? 강점 지능, 약점 지능. 자, 그런데 미영이의 강점 지능은 어떤 것입니까? 미영이가 일단 뭐 스카프를 가지고 춤추는 활동에서 막 창의적이고 민재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민재는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이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영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나는 아직 글을 쓸 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이름 쓰기를 주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영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점 지능은 어떤 거예요? 약점 지능은 언어적 지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강점 지능은 여기 춤추기 뭐 이런 거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미영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보다는 신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다고 앞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민재는 손으로 만들기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구 이런 거 가지고 춤도 잘 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영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글씨는 잘 못 쓰니까 언어 지능이 좀 약하고, 신체 지능은 민재도 발달했고 미영이도 발달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강점 지능은 신체 운동적 지능, 그리고 약점 지능은 언어적 지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다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사례 속에서 찾아서 이런 식으로 쓰는 문제들은 많이 그동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실게요. 자, 9번 보시면 9번에 가의 놀이에 나타난 유아들의 행동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가에 보시면 지은이는 엄마 흉내를 내면서 청소하고, 민우는 아빠 흉내 내면서 면도하는 흉내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남근기 유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 자료에 보시면, 자, 남근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일시 현상, 이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동성의 부모를 동경하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아들 같은 경우에는 엘렉트라 콤플렉스,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동일시 현상이 나타난다. 동성의 부모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을 이제 문제로 낸 것이고, 사례로. 자, 그래서 여기 답을 쓰시는 것은, 자, 여기 문제에 가의 놀이에 나타난 유아들의 행동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가의 사례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 같이 결부돼서 답이 제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은이와 민우는 일단 남근기, 이성의 부모에 대한 콤플렉스, 자, 그리고 동성 부모와의 동일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유아들의 사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까지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앞에가 개념 설명이고요. 개념 설명이고 요 뒤에는 이제 사례 설명입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유 대잔치였지만 또 그 전해에는 사례 대잔치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사례와 이유가 다 섞여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떤 대잔치도 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개념하고 사례를 결부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답안이 작성되어 있고요. 앞부분은 개념, 뒷부분은 사례 이런 식으로 갈라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두 개를 같이 결부시켜서 쓰셔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분리시켜서 답을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까지 보고 이제 좀 쉬실 건데요. 자,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동주의 문제입니다. 행동주의적인 그런 문제인데, 자, 나에서 김 교사가 사용한 조작적 조건 형성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보시면 여기, 나의 짐은 청각장애를 가진 지아에게 말하기를 가르칠 때 처음에는 정상적인 발음과 조금만 비슷해도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과자도 한 개씩 주었는데 이제는 많이 나아졌으니까 훨씬 더 잘할 때만 과자를 줘야겠다. 이게 뭐 어떤 거예요? 이제 말에 흥미를 이렇게 청각장애면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들리지도 않으니까. 더구나 이제 좀 이렇게 큰 애들 같으면은 말을 배워야겠다는 의지라도 있지만 애기들은 의지도 잘 없고 막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하고 듣고 이런 거에 좀 흥미를 붙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뭘 가리켜서 맛이 아니고 시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만 비슷해도 막 칭찬해주고 잘한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잘할 때만 과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아주 못할 때부터 어느 정도 잘할 때까지 조금 숙달을 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조형 조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형 조성은 같은 거예요. 행동 형성도 거의 같은 겁니다. 조형 조성, 행동 형성 거의 같은 거예요. 행동 연쇄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요거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자, 조형 이게 이제 행동주의에서 아이들 이제 학습시키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조형 조성 같은 것이고 요거를 활용한 방법을 행동 형성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행동 형성이라고 쉐이핑, 행동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요 조형 조성은 둘 다 영어로 똑같아요. 쉐이핑이고요. 여기 이제 행동 형성은 behavior shap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거의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조형, 행동 형성 같은 거고 행동 연쇄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예요. 조금 더 이제 복잡하고 좀 수준이 올라갔을 때 각 단계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처음에 흥미를 갖게 해주고 이걸 뭘 단계를 쪼개요. 흥미 갖게 해주는 거를. 그런 거는 이제 행동 형성, 조형 조성으로 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심화되게. 그러니까 단계로 자르기보다는 좀 좀 질적인 형태로 보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조형 조성, 행동 형성이고 행동 연쇄는 진짜 어떤 행동을 트레이닝 시킬 때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쪼개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어떤 행동을 고쳐나갈 때 어떤 부분은 조형 조성으로 어떤 부분은 행동 연쇄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얘를 자전거 타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자전거 타려면 무서워요. 처음부터 나 꼭 자전거 탈 거야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처음에 무섭더라고요. 저 아직 기억이 나요. 막 처음에 저 넘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이제 원래 처음에 약간 운동 비슷한 거 할 때 항상 겁을 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다치는 거 무릎 까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해서 막 겁냈는데 이제 친숙하게 재밌게 해주면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거기까지는 이제 조형 조성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워야겠다 이런 결심이 섰어요. 그럼 배우는 데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스케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가지고 점점 숙달시키는, 자, 이런 것들은 행동 연쇄로 볼 수가 있고, 앞에 이제 점진적으로, 여기 보시면 목표 행동을, 요거는 단계별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거, 요거를 조형, 조성, 행동 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걸 이제 구분을 하실 거는 행동 연쇄랑 구분을 좀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다 이제 행동주의적인 그런 조작적인 조건,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을 적용한 거예요. 조작적인 조건. 조작적 조건은 이제 어떤 행동하고 조건을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강화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대표적인 행동 수정의 원리, 소거와 차별력 강화,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소거는 어떤 겁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강화해주지 않는 거. 자, 그러면 사실 어머, 쟤 좀 봐, 왜 저래? 이것도 강화해요. 그거 재밌어서 막 더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소거는 그냥 관심 뚝, 이게 이제 소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차별 강화는 어떤 거냐면,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모른 척, 관심도 없어요. 관심 끌려고 보통 그러는 거거든요. 관심도 없다가 얘가 잘하면 그때 가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긍정적인 관심. 자, 그럼 얘가 재미없으니까 안 해요. 나쁜 행동 안 하고 칭찬받으려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11번부터 끊어서 다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